자, 마지막 세트 현대시 두 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 어리? 오케이. 편하게 계세요. 네. 자, 현대시 파트. 지금 작품이 두 개가 실려있어, 그치?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작품하고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연작시 중에 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움, 연계. 연계의 힘이 뭐라고 말씀드렸다? 이 녀석은 고3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계 공부를 충실하게 한 고3 준비한 입시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녀석이었을 거야, 그치? 마지막 작품이 그냥 내가 아는 작품이야.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조차 없었을걸?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 자, 그럼 두 번째,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물론 비연계입니다. 물론 비연계이긴 한데 좀 몇 가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의 연작 시리즈들 중에 이 작품은 조금 많이 안 알려진 작품이긴 합니다만,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는 원래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기출문제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기출 공부를 많이 해놓고 이 작품이 연작 중에 어떤 작품이랑 연결되는 작품인가를 알면 주제하기도 너무 쉬운 거야. 제목에도 아마 대놓고 그냥 마음의 고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시가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고3 연계 작품을 공부한 입장이라면 간을 읽지도 않고 바로 43번부터 먼저 해치우고 나머지 걸 숭숭숭 풀어가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둘 다 비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먼저 43번 문제. 자, 가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단독 문제고요. 봤더니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물의 심리나 정서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로 등장해 오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43번 심리나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었고요. 44번은 기억부터 미음까지인데요. 빠르게 보고 오세요. 이거는 그냥 나 단독 문제구나, 그쵸? 가 문제 하나, 나 문제 하나로구나. 근데 이 녀석은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를 고르라고 하고 했는데, 이럴 때는 살짝 눈으로 그냥 스캔만 하고 오는 거야. 대충 뭐가 나왔나? 그랬더니 뭐가 하나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니? 이 작품에 주되게 쓰이고 있는 음성상징어 있죠? 이 음성상징어의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디테일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연대에서 또 드러나는 거야. 보통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문제라면 현대시 두 편이 연결돼 있고, 그럼 당연히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게 마련이겠지. 그치? 근데 표현상 특징 문제 중에서 이 녀석은 아예 음성상징어에 고정을 해놓고 이 음성상징어들이 구절구절마다 어떤 의미를, 맥락을 부여하는지를 파악해보라는 문제로 나와 있었어. 그쵸? 시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했고,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기도 했다. 자, 45번 가봅시다. 보기적인 문제지? 보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작품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가와 나의 시에서는 이 고향이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 이용학의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시라는 건 뻔히 알고 있고, 두 번째 작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문제의 의도는 두 작품이 왜 묶여서 나왔는가, 즉 공통점 파악, 차이점 파악 문제가 되겠죠? 이 상대로고요. 자, 이때 이용학, 즉 가의 시에서는 고향이 척박한 국경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가시에서의 고향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척박한 공간이야. 척박하다 무슨 뜻이에요? 삶이 고달프고 힘든 장소라는 뜻이겠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장소라는 거야. 또 게다가 궁벽한 산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궁벽한 건 또 뭔데? 가난하고 살아가기 힘든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장소야. 남들이 보기에는 거기 별로 안 좋은 장소잖아, 왜 그게 그리울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이용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이며 가족이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돌아갈 곳이며 그 이유는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거야. 됐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내 가족과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고향은 돌아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고 나서 나를 또 얘기하면
나에서의 고향도 어떤 정서로 나와 있는지 보자.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일단은 달라. 그치? 일단 밑에 쓸게요. 상실이죠. 이쪽은 돌아갈 곳이라고 말했으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야? 그 장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시에서의 고향은 상실된 공간이야. 이제 더 이상 없어. 없는 상태에서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기억 속의 공간이야.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뭐죠?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 자, 이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평화로움. 자, 기가 막히게 또 딱 대립점 잡아놓지 않았냐? 결론적으로. 그치? 가작품의 고향은 골 때리는 곳인데 가야 되는 곳인 거고, 그치? 가고 싶은 고향이고, 나작품의 고향은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긴 한데 갈 수가 없는 공간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간을 대비시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차이점을 잡아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작품 읽기도 되게 수월했을 겁니다. 자, 가작품은 선생님이 살짝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은 아까 선생님이 3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와도 할 말 없는 작품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고전이니까. 근데 현대시는 또 나올 리는 좀 가능성이 좀 많이 적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살짝만 보고 갈게. 자, 다시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이거기도 해요. 눈, 그리고 그 눈은 무슨 눈? 한방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쏟아져 라는 단어도 함께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보면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음? 막 세모치고 싶지 않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눈이 내리는데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거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요게 바로 해상의 매개체예요. 그래서 화자는 아마 눈을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눈을 보면 내 고향인 북쪽 그 마을에도 지금 이런 눈이 내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본다는 얘기겠죠.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백무선, 험한 철길이 있어요. 뭐 험한 철길이 있고요. 참고로 백무선이라고 하는 건 그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무슨 평안도 지방의 그 철길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안도니까 어쨌든 이북 지방입니다. 오케이? 북한 쪽이에요. 자, 북한 쪽 지방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험한 철길, 험한 벼랑 사이를 꾸불꾸불 지나가는 철길 미안해요. 철길이 있는 장소고, 그것이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가 있는 검은 지붕이지. 지금 이건 뭐예요? 내가 고향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랄까? 우리 고향 마을은 화물차가 다니는 공간, 그치? 그리고 그 화물차가 워낙 지세가 험하니까 천천히 가는 공간, 완전히 궁벽한 산골마을 맞죠? 아마 이 동네는 산에서 뭐 석탄을 캐거나 나무를 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어 나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 있는 거지. 여기에 바로 너가 있고요.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겠니? 얘지. 너라고 2인칭 단일 화자를 얘기해, 단일 대상을 말했지만 결국 이 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내 가족 중에 동생인 너, 내 가족 중에 아버지인 당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거지. 그래서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눈이 내린다고 뭐라고 얘기했어? 복된 눈 내리는가라고 말했잖아. 이북지방인데 산길인데 눈 오면 골 때리는 게 상식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 복된 눈이라고 말을 했잖아. 왜? 서로를 추억하게 만들고, 그치? 그리워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눈의 이미지를 찾는 게 좀 중요한 작품입니다. 잉크병조차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웠어. 그치? 그리고 또 현재 지금은 화자는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추위와 눈, 전부 다 불편한 정서들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야. 근데 이 불편한 정서가 오히려 나의 고향을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말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서 뭐 하다고요? 그리운 곳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립다라고 하는 정서를 대놓고 썼기 때문에 중요한 시어고요.
그러면서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삼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서 무슨 상관? 수미상관. 만약에 표현상 특징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겠지? 네, 이 정도는 되죠? 수미상관 이유가 네 가지. 바로 머릿속에 팡 하고 떠오르십니까? 수미상관 이유가 네 가지? 뭐뭐? 안정감. 은율. 벌써 끝났어? 2개 더 남았는데? 강조. 또 여운. 여운 형성.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정도는 당연하게 나와야 돼. 자, 이렇게 그리운 곳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현재 화자는 아마 어느 밤 우연히 잠에서 깨서 추위 때문일 수도 있고 눈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아, 고향에 대한 그림을 빠져 있는 상태로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야. 됐죠? 자, 다 읽었으니까 문제 풀면 되지 뭐. 43번 갑니다. 1번.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했다. 자, 변주라는 단어가 신경 쓰이죠. 변주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이 오는 거고 눈이 쏟아져 내리는 거고 같은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화자의 거부감이야? 아니라니까. 오히려 눈은 해상의 매개체야. 고향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지. 그치? 땡. 2번. 돌아간 철길, 달리는 화물차, 이런 식의 대응을 활용한 건 사실.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 야, 철길 위를 달리는 화물차가 긴장스럽게 위태롭게 달리고 있는 상태가 그려져? 아니죠. 되게 느릿느릿한 게 특징이잖아. 그지? 긴장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 3번.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한 건 맞는데 이게 정적이니? 느리지만 가고 있어요. 4번.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해서 현실의 변화가 안 나서 말도 안 되죠? 야, 이 정도면 거의 쥐는 문제 아니? 이거 고1한테 풀리라고 해도 풀 것 같지 않음? 그런 느낌 들죠? 5번입니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서 결국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심리 맞죠? 애달프다. 그쵸? 차라리 잠이나 들었으면 그립진 않았을 텐데 잠을 깨버리는 바람에 깊은 밤이고 눈이 온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고향이 생각나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답률 90%짜리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작품 넘어가 보자고요. 나작품 넘어가면서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풀어도 좋고 아니면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해도 좋고요. 자, 마음의 고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좀 길어요, 그죠? 긴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왜 그곳이 자꾸 안이 치는지 몰라. 그곳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 그곳이 뭐예요? 고향인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고향 중에서 좀 특정한 장소들이나 특정한 장면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가름쟁이 사래긴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실이 센 밭. 오케이? 뭐가 떠오른다는 얘기야? 그곳에 밭이 떠올라. 나는 고향하면 밭이 떠올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니? 어린 시절의 추억 중에 왜 특정한 노래나 특정한 냄새와 함께 특정한 장소들이 떠오르는 경우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대부분 한 명씩 대부분은 있던데. 오케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태지 노래를 들으면 고척동이 생각나지. 이런 느낌인 거야. 니들 서태지가 누군지는 아냐? 그래요. 선생님은 그때 서태지가 막 1집, 2집 낼 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는데 그 사촌 형네 집이 그 동네에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사촌 형네에서 놀면서 맨날 그 노래 A면 듣고 B면 듣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또 다시 A면 듣고 B면 듣고 A면 듣고 B면 듣고 하면서 놀았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형네 집에는 또 재미난 컴퓨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심시티 뒤에 숫자 아무것도 안 붙은 그냥 심시티 옛날 거. 그래서 뭐 전선 깔고 도시 깔고 부셨다가 또 태풍 오고 그러고 놀았던 기억 딱 이런 게 나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특정한 장소에 대한 기억이 특정한 어떤 전체 공간의 기억으로 대체되어 있는 거였지. 뭐예요? 내 고향 마을에 어떤 밭이 있어. 참고로 여기서 가름쟁이라든가 이센밭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 진짜 몰라도 돼. 그냥 밭의 이름 정도일 거라고 예상해도 돼요. 그쵸? 아무튼 그런 밭인데 이 밭은 뭐예요? 어떤 밭인 거거든?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밭인 거야. 됐어? 네. 참고로 탱자 울타리 하면 선생님은 또 이걸 또 생각나긴 했었는데 이 작년 수능 특강 지문 중에 탱자나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수필 작품도 있었어요. 참고로 뭐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튼 훗날 나 중학생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것을 다녔지. 그치? 여기서 중학생 시절 오케이? 왜 이슬이 젖었을까? 아마 뭐 봄, 가을 이럴 때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클 때 콩밭이 물기로 젖어 있었겠지.
나는 또 학교를 빨리 가려고 콩밭에 가로질러 갔나봐. 그쵸? 그러면서 입술이 많이 묻었겠지? 그런 추억들이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콩밭입니다. 근데 그 콩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평화로운 느낌, 자연적 정경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랑 고향의 이미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계속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아니면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은 꽝꽝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기억, 꽝꽝. 원래 꽝꽝이라고 하는 건 음성 상징으로 뭔가 터지는 소리, 그치? 근데 그 터지는다는 얘기는 어떤 압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 나가는 거잖아. 고밀도의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 1번 보세요. 기억을 활용해서 윤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자, 꽝꽝이라는 단어는 뭐랑 연결됐어? 가을이라는 계절과 연결됐어. 그쵸? 그리고 가을은 뭐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야. 이 연결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녀석이었죠. 가능합니까? 네. 아랫내과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은 어디? 콩밭.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그치? 그리고 이 밭을 떠올리면 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일하던 이웃들이 생각나. 그쵸? 이웃의 모습이지? 그리고 이웃들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자, 아까 밭 같은 경우에는 탱자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말했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니? 하얗게 부서진다, 여물다, 이런 말들을 썼어요. 참고로 시각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났었거든. 근데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야. 뭐요? 이제 청각적 심상이 등장하고 있지. 참고로 그런 문제가 등장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여 고향 대상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런 말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그 아래 냇가에 소고비를 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과자를 뜯고 있었던가. 어항이라는 건 우리가 그 물고기를 가두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슨 유리로 된 팔각형 그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물고기 잡기 위한 그물 친 걸 어항을 놓는다라고 표현한 거야. 아무튼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과자를 쫓고 있었던가 하면서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쏴르르 쏴르르 하면서 무엇이 물살을 해지는 소리 같기도 해서 고개를 들면,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갈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물살이 푹 흘러가는 소리 같기도 해서 뭐지? 하면서 고개를 탁 든 상황이야. 오케이? 지금 앞에서와 달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각적 신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쵸? 오케이? 자, 니은 읽어볼게요. 2번. 니은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윤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를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구나. 힘 빠지기 쉽지. 그치? 긴장 바짝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힘 빠지죠? 오케이? 지금 이거는 화자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의 정체가 물소리인지 부르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선택지에서는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착각했다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뭔 소리임? 그죠? 정답 2번. 됐어요. 아무튼 고개를 딱 들었는데 청청이, 맑고도 맑게, 푸르고도 푸르게, 청청이 푸르던 하늘이 보였어. 그쵸? 자, 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일만 들었어? 갑자기 무섬증이 들어서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이라고 했었지. 자, 봐봐. 니들 그런 경험 요즘에 서울 하늘에서 보기는 좀 힘든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거라는 공감을 좀 했어요. 너희들은 이걸 공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하늘을 봤는데 무서운 거 있잖아. 정말로 무서워. 왜 무섭냐면 선생님이 대전 외할머니 댁에 이제 종종 한 3개월씩 맡겨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이제 지금처럼 공해가 심하지 않던 시절이야. 그치? 게다가 서울도 아니었지. 그 시골 산골 마을에 그 외딴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가 외할머니 댁이라서 우리 막 뒤에서 우물 길러오고 막 이런 식으로 살던 동네였어. 참고로 외할머니는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생이랑 그리고 또 우리 사촌 다 봐주시는 역할을 해주셨거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고 오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막 놀다 들어오거든. 그럼 이제 온몸이 더러워질 거 아니야. 처음에 하루 이틀은 버티시다가 세 번째 날부터 우리 외할머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지. 나갈 때 팬티만 입히셨어. 참고로 선생님 사촌 동생은 여자애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던 시절. 정말 꼼꼼한데 그냥
팬티만 달랑 입혀놓고서 자 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 신나게 나가서 막 가서 매미 잡고 우렁생이 잡고 잠자리 잡고 놀고 사마귀 머리 날리기 놀이하고 뭐 별의별 놀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막 산 타고 들 타고 그러다가 이제 건넌마을 갔다가 여기는 어디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다시 뒤집혀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저녁 되면 이제 온몸에 흙투성이 돼서 들어오면 이제 그 빰뿌질 막 해가지고 이제 물 막 뿌려. 그럼 우리는 그래서 난세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씻은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있다가 이제 밥에 수박 하나 주시면 수박 먹고 이제 대청마루에 누워있으면 하늘이 정말로 별이 너무 많아서 무너질 것처럼 느껴져요. 큰일 날 것 같다. 지금 저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별이 너무 많아서. 하늘이 은하수고 나발이고 그냥 빽빽 차 있어서 은하수를 구분할 수도 없는 정도.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서 약간 각색됐을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별이 진짜 많았어. 그런 하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압도감을 말하는 거 아닐까? 그쵸? 내가 막 우렁새기 잡을 때는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하늘을 뻑 봤더니 갑자기 뻥 뚫린 하늘이 있는데 여기를 봐도 하늘이고 저기를 봐도 하늘이고 그 다음을 봐도 하늘인데 옆을 봐도 하늘이고 여기를 봐도 하늘인 거야. 무서워. 알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오 뭐야 이러면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3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윤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하늘의 색채. 됐지?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면 들꽃 쌓은 향기 속에 자, 하다 뭐까지 나왔니? 후각까지 나오고 있죠? 오케이?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너무 사소하지 않다.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까 밭을 건너다닐 때 중학생 때 적신다라는 단어를 썼죠? 적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치? 이슬에 젖는다고 썼지? 젖는다는 건 무슨 감각이야? 첫 감각 뭐야? 별의 감각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향기 속에 두런두런대던 논실댁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그치?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입니다. 밭 가장자리를 올려 펴지던 영자 영숙이 수님의 청량한 웃음소리. 그니까 뭐야, 농산일은 힘들잖아. 힘든 농산일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 이웃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그런 인상들이 내 귀에는 박혀 있었고 나는 고향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4번 리을을 활용해서 무섬층의 언덕을 달려오른 윤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되고 있다. 됐지?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 어디 갔어? 후가? 그쵸? 그쵸? 그래서 봐봐 5번 미음을 활용해서 곡식이 이유가하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인지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맞죠? 됐고요. 자, 이러면서 잔돌의 호흡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향하면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뭐만 빠지고 다 나왔네. 지금 미각만 빠지고 다 나왔네. 그치? 아무튼 여러가지 감각적 정서들을 통해서 아름다웠던 전경, 행복했던 전경, 평화로웠던 전경이 생각난다라고 말하는 작품이었던 거지. 아무튼 왜 그곳이 안 잊히는지를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그치? 소를 몰았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 말하는 거고 객지로 나갔다는 얘기는 어른이 된 이유를 말하는 거겠지? 이런 모든 시간에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밭, 바로 콩밭, 그죠?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44번은 다 해결돼 버렸죠? 자, 그럼 45번을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1번부터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선택지를 보면 되겠지.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지형의 고향을, 그리고 또 나는 햇빛을 받은 깨끗해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자연스럽게 그냥 다 연결되고 있죠. 즉 겨울의 모습이 주관되고 있고 여기서는 가을과 그 다음에 여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2번 가는 험한 벼랑이라든가 산 사이라는 말을 통해서 궁벽함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소고삐는 풀어놓고 있지, 그치? 그래놓고 나는 가지쫓기하고 있고 어항놓고 있었잖아. 뭐 하는 거야?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소를 누가 도둑질할까봐 걱정 따윈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가 가봤자 어디 가겠어. 옆에서 있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그러고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 그치? 우리나라는 진짜 택배 같은 거부터 딱 봐도 남의 집 문 앞에 있는 택배는 뭔가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냐? 그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택배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CCTV를 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도 집에
요즘에는 과거에는 강아지 돌보기용이었지만 지금은 앵무새 돌보기용으로 바뀌어버린 그 CCTV를 보면 후기에 대부분 대문에 설치한 후기가 보이더라고. 외국에서 직구를 했거든.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야, 그지? 커피숍에 노트북을 올려놓아도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죠? 노트북은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 그거는 부럽지. 아, 나도 저 자리. 자리가 탐이 나고, 그렇죠? 아무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거죠, 뭐 당연히. 그래서 자 3번입니다.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나는 밭 사이에 뒀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남기고 온 너,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이라고 했어. 자 이런 문장은 좀 정확하게 끊어내는 게 중요하죠.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죠?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고 말했었지,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문제 없죠? 가는 눈을 복된 것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척박하고 공격한 장소이지만 돌아갈 곳이라는 인식을 부여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돌아간다는 인식을 연결시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 나는 무엇이 불어든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 상실인데? 상실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걸 왜 귀환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귀환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가쪽에서 말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정답률도 86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만약에 문제 전체 배치상에서 마지막에 풀어서 날려먹었다면 지금 엄청나게 억울했겠지. 그쵸?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보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야. 마지막 5번입니다. 가장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근원적인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그려내고 있는 거 맞고요. 또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변함없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변함없이 자꾸 안 잊힌다고 했으니까 계속 생각난다는 얘기일 거고, 그것은 변함없다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없겠어요. 그쵸?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능 전 작품, 전 지문, 전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뜯어봤어요. 오래 걸렸다, 그지? 참고로 지금 수능 특강이 이제 나오는 게 거의 뭐 날짜 세고 있는 단계로 들어간 걸로 보이는 걸 봐서는 이쪽에 뒤에 남아있는 9월 모평과 6월 모평은 요 녀석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게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9모평 지금 다 풀어놨니? 대부분 안 풀었구나. 숙제라고 인식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권장사항 9월 모의고사 문제랑 6월 모의고사 문제 어차피 그래봤자 모의고사 2회분밖에 안 돼. 그치? 한 번에 다 그냥 끝내버려. 그리고 선생님이 했으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문제를 풀고 정답 땡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달라고? 각 시험지 맨 앞에 있는 그 문제의 페이지 있지? 오답 정리하는 페이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써주세요. 그러면서 자아 성찰 해주세요. 그 성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눌 테니까. 자, 아무튼 오늘 수업도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잠깐만 좀 끄고